네, 이번 경제 언박싱에서는 2024년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주제가 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올해 상당히 위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싹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금년에는 우리 국내에는 부동산 경기가 또 이제 하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 요인들이 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두드러지질 않지만 이제 여기로 배태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오늘은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내 요인하고 해외 요인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요인이 일단 가장 먼저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국내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이제 고금리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가라앉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단히 숫자를 보시면은 작년 9월 말 현재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0년 대비해서 한 42조 원 정도 늘어난 숫자이고요. 대신에 연체율이 지금 2.42%로 같은 대비해서 1.87%포인트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도 늘어나고. 네. 상당히 좀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이 증권사나 여전사가 이 초기에 PF에 대출해주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지금 사실 부실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 이 브릿지론이 이제 형사가 되면은 이게 본 PF로 많이 이제 이행이 돼서 실제로 사업이 때문에 브릿지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에 지금 이 브릿지론이 이게 실제로 본 PF로 이행된 게 거의 없고요. 그래요. 이미 된 것도 이제 다 미분양으로 지금 시간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브릿지론이 부실로 묶여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릿지론에 묶인 금융사들 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 PF도 가기도 전에 브릿지론부터 문제가 되니까 이거 풀 방법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상당히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고 경기가 살아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보면 뭐 시행사,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인 시공사, 그다음에 지금 요 PF를 대출해준 이 금융사, 그다음에 요것들이 일부 또 유동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 ABCP라고 또 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사실은 관리할 필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된 게 사실은 가계부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이제 나오면서 항상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이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이 금액이 1,886.4조 원입니다. 이게 2022년으로 비교해 보면은 한 18조 8천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월 평균 지금 한 0.4조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이런 정책 금융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1.6조 원 정도 월 평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상승세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참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하면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기에 타격을 주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계부채 늘어난 게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대출을 늘려준 거잖아요. 사실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가계부채 누징은요. 이게 이제 특히 결정적으로 우리 거시경제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좀 고착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 정책 당국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약간 레토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다중채무자 이게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45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근데 이 전체 가계 대출자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다중 채무자의 그 총 원리금 상환 비율, 소위 이거 DSR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58%예요. 아, 원리금 상환하는 비율이 네. 이거밖에 안 그러면 되는 예를 들어서 이 다중 채무자가 예컨대 내가 월 500만 원을 이제 그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예. 이 부채 갚는데 지금 3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소비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소비 증가율이 한 4%대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2%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1.8%가 나왔고요. 예. 금년에 보면 지금 한국은행 전망은 1.9%, 그다음에 KDI는 1.7%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거시 경제의 그 저성장 구조를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이 정말 가계부채가 좀 그 디레버리징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전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금융시장의 큰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이 그 한반도의 이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예. 항상 그 이 우리가 이게 말하는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학습에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간에는 이제 조금 이 학습이 돼가지고 그 어떤 그런 충격에도 좀 금융시장을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알고는 있지만, 네. 예. 근데 금년 1월달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져가지고 긴장 고조도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금년 그 선거 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간헐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3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 저기 다른 나라 갖고 있지 않은 특이한 이 요인인 것이죠. 지표와 이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낮아서 PBR 문제가 나오는 네, 게 그렇죠. 네. 중요한 이 요인이거든요. 네네. 해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말하고 있는 미국 금리 동향. 네네. 이거도 미국 금리가 과연 뭐 상반기 중에 금리 떨어뜨릴 것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하반기로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뭐 혼선이 많이 개인부터 시작해서 정부까지도 이제 약간 당황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보면 연준 당국자와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가 사실 일치하지 않을 때 큰 혼란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2022년에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연준과 시장이 어떻게 바라봤냐에서 큰 시각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미국 연준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이래서 굉장히 금리를 더디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보통의 금리는 이제 0.25%포인트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너무 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막 0.5%, 뭐 0.75% 이렇게 그 금리를 올려서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적이 사실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럼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 시장과 연준의 시각이 차이가 만약에 크다면 이것 또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미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 확률 도표를 보면은 그 이제 1월 31일 날 미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이제 FOMC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1월 25일 날에는 3월에 인하 가능성을 한 40%로 봤었어요. 그런데 1월 31일 날 이제 회의를 하고 난 이후 2월 6일 날 보니까 3월에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줄어들고 5월에 이제 55%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인하할 가능성이. 5월이 이제 타깃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미국 CPI가 발표가 되면서 2월 16일 날 또 5월 달 인하 가능성이 38%로 줄어드는 대신에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6월에 이제 81%로 또 인하 가능성이 6월로 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준의 이 판단이라든지 최근에 그 CPI 숫자를 보면은 6월 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이후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그나마 이제 시장과 연준의 그 접점이 조금씩 이렇게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FOMC, FRB의 행보를 보면 원래는 FRB가 패드가 주장하는 게 예측 가능한
뭐 이걸 상당히 시장이 예측 가능한 그래서 시장 소통을 소통을 하려고 하고 가겠다 것이죠. 했는데 이제까지 안 그랬어요, 사실은. 한 1년간은 굉장히 그게 이제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시장이 예측하고 같이 가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관건인데 그게 이제 6월부터는 맞아 떨어졌으면 괜찮겠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을 때를 또 대비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죠. 이런 와중에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지표가 다 좋잖아요. 지금 뭐 너무 경기가 뭐 과열돼서 이제 문제를 금리 못 낮출 뭐 다시 손해를 못 할 정도로 지금 경기가 좋고 뭐 고용 지표도 좋고. 근데 이제 미국도 고민이 상업용 부동산 부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제 지방은행 일부가 지금 디폴트도 맞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 우리랑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네, 제가 사실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우리가 금융위기가 생긴 거와 비슷하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08년하고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고금리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재택근무가 이제 정말 전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택근무라는 형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그 자리 잡고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설에 공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실률이 지금 2019년도에 미국의 경우에 9.4%였는데요. 그 작년 6월 말 18.8%니까 배가 굉장히 공실률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최근 제가 그 언론 뉴스를 보니까 워싱턴 DC, 뉴욕 심지어 뉴욕 중심가에서도 지금 공실률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보면은 2년 전에 비해서 한 22%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여기 대출해준 미국 중소 지역은행들이 부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그 미국 뉴욕 그 커뮤니티 은행이라고 여기가 이제 시그니처 작년에 문제되었던 시그니처 은행을 흡수한 은행입니다. 기억납니다. 여기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 그 익스포저가 아주 큰 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 4분기에 그 2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불과 한 열흘 사이에요. 그리고 일본 아오조라 은행이라고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LA하고 시카고 쪽에 그 익스포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익스포저를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인데 여기도 지금 그 1분기에 그 손실을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3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도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대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전부 다 여기 지금 물려가지고 우리 금융기관들도 직관들 쪽으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그 금융사나 뭐 연기금 뭐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재무적으로 훼손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시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전이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경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경로는 대체로 한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마 익스포저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직접 그 금융사나 그 연기금들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자체적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대출이라는 게 대체로 지금 그러니까 중순이나 후순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돌려받는 순위가 낮은 뒤니까 대신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가입이 되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폭만큼이 사실은 전부 다 중순이나 후순위를 갖고 있는 쪽에 다 전이가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위험성이 높네요.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유동화해서 만든 상품이 우리가 이제 그 CMBS라고 해요. 파생 상품들이 있죠. 커머셜 MBS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도 이거를 유동화시킨 게 이제 MBS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동화된 이 CMBS를 또 투자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펀드들이 있어요. 사모펀드도 있고 공모펀드도 있고 그럼 여기서 조성된 자금들이 또 해외 부동산의 지분이나 대출을 통해서 또 투자가 됐을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보면 공모보다는 사모가 훨씬 규모가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 공모 쪽에서 나와 있는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벨기에 쪽에 투자하고 있는 그 펀드들의 손실률이 지금 20%에서 8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지난번 불안전 판매에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이것도 결국 또 다른 그런 불안전 판매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개별 그 기관들이 그 재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이제 미국도 어쨌든 CMBS의 그 개별 금융기관들이 네. 투자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관들이 만약에 부실화가 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네. 저는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방금 나왔던 얘기들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얘기인데 네. 일본 얘기는 상당히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저는. 네. 일본이 워낙에 그동안에 움직임이 둔했고 그다음에 저성장 저금리에 있다 네. 보니 실질적인 네. 마이너스 금리였다. 일본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이거 영향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일본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워낙 일본이 그 2016년부터 이제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니까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내성화돼 가지고 예. 안 쳐다봤어요. 예, 별로 이렇게 고려를 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그 우에다 그 1월 달에요. 그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까지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전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를 유지하고 임금이 상승이 돼서 그 내수를 좀 지지할 수 있으면 이런 정책을 전환할 수 있겠다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작년에 보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3.1%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3.2%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나요? 예, 조건은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4월에 있는데 예. 이때 그 일본은 보통 3월, 4월에 춘투라고 해가지고 이거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결정이 많이 되잖아요. 예. 요때 아마 임금 상승률에 대한 상황을 보고 그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전환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월에 실제로 긴축을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것인지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분명히 4월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워낙 이게 한 8년 동안 갇혀있던 부분이라 네. 이런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면 저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이 문제예요. 지금 중국은 뭐 굉장히 뭐 진짜 침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겹치고 있는데 뭐 한국에 미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 금년에도 중국 경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봐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헝다하고 뭐 증주그룹 파산 신청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 부동산이나 건설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경제는 좀 한계에 이제 왔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지방 정부가 너무 부채가 많아요. 네. 지금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원화로 한 8,000조 원에서 한 1경 원 정도의 그 부채를 예.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냐 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쉽지 않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인데 그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그 민간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작년 그 1, 4분기부터 3, 4분기 중에 중국도 이제 직접 투자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감소했거든요. 빠져나오고 있군요, 이제. 예, 돈이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증권 투자의 경우도 이미 2022년부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상황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한 일주일 전인가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지준율도 인하했고 맞아요. 이제 그 돈도 많이 어저께인가요? 증환지금도 넣고. 네. 그다음에 LPR이라고 해서 네. 그 약간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금리 5년짜리 금리를 예. 지금 25bp 인하했어요. 우리 마치 기준금리 인하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는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실제 경기를 부양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짜 올해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이슈들이 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 다 하나같이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우리 시장 참가들이나 이 금융시장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위험들이 물론 어떻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가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잘 좀 고려해서 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 황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